소개할 책은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특히 이 책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만나기 전 꼭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은요,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담은 김소영 작가의 에세이예요.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린이들은 정말 똑똑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발하게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이게요, 오늘 처음 신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끈을 묶어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잘 못 묶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는 가장 큰 무례가 떠올랐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게,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주지 않는 게 최고의 무례인 거죠.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보면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고향에 가면 친척 어른들께서 물어보시죠. 너 왜 결혼 안 하니? 이런 취직, 결혼, 대학 진학, 심지어 출산 이런 같은 질문은요, 단박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짧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나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이 질문 내용보다 더 짜증나는 게 있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척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됐고. 이거 정말 열불 터지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짧게 돌아온다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이 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넓은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 빨리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는 건 그런데 결코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적성을 어떻게 찾나요? 어린이가 빠르게 잘하는 걸 찾아요.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심지어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추적추적대고 있어요, 아이가. 그게 적성이에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그걸 심리학자들은 향유한다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사람보다 향유하는 사람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격은 빅5로는 5개, MBTI에서는 그 차원의 조합으로 16종류 등으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성격은 이렇게 몇 가지 유형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지만요. 취향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향과 예민함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어린이의 미래고 적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함을 보려면 어린이들의 성격과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개성은 그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스스로 구한 것, 타고난 것과 나중에 얻은 것, 인식했거나 모르고 지나간 경험이 뒤섞인 존재다. 어른이 그렇듯이. 여기서 김소영 작가께서 개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린이들의 취향을 보신 거예요. 즉,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소소하고 쫀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죠. 뭘 좋아하는가를 보니 어린이들이 각기 다르게 보이고 그들이 서로 다양하게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김소영 작가를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안목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 게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 책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얼마나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인가를 느낄 수 있었죠. 이 책의 저자처럼 어린이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어린이들과 존중감을 가지고 소통하시는 분들의 책 혹은 강연을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실상을 훨씬 더 잘 보고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어린이들의 책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알려고 할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가를 알아놓고 혹은 파악해놓고 그 싫어하는 걸 치우거나 제거하면서 그 사람을 기뻐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교수 한 분이 저랑 30년 지기 친구인 동료 교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우, 김 교수, 너 그 대학의 박 교수랑 친하지? 나 되게 친해. 그 사람 어떤 음식 좋아해? 이랬는데 제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박 교수? 맵지 않은 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만 이 30년 동안 이 박 교수 이 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매운 음식 먹을 때 잘한 것만 기억에 담은 거예요. 매운 거 안 좋아하는데 안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예전에 어떤 지인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장모님 뭐 좋아하세요? 그런데 또 저는 이 질문에 바보 같은 대답을 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장모님이 시끄럽지 않다고 신난다 하시겠어요. 저는 제 친구 박 교수 그리고 제 장모님 이 두 분의 가깝고도 저한테 중요한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만, 무엇에 대해 불편해하는가만 계속해서 머리에 담았고 그걸 제거하고 치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저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자기의 자녀, 즉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놓치고 못 보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뭘 싫어하는가는 귀신같이 알아내면서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창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걸, 그것도 까탈스럽게 좋아하는가를 더 봐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여유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거, 그게 적성이죠. 그런데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순간이 오면 부모는 까탈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까탈스럽게 좋아해야 적성일까요?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제 대학 동기들은 경일이가 못 먹으면 상한 음식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될까요? 저는 셰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음식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맛이 조금만 달라져도 까탈스럽게 반응하잖아요. 좋아함과 까탈스러움이 공존해야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함도 봐야 되고 까탈스러움도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죠. 우리가 창조적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을 굉장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남자는 화내는 거 아니다.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은 남자아이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러면 슬픔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감정의 눈금이 더 촘촘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다양한 정도로 슬픈 영화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고 사춘기 아이들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애들에게 그리고 성인에게 보여주면 슬픔의 정도와 기쁨의 정도를 크기로 표현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요건 요만큼 기뻐, 요만큼 기쁘고 이건 되게 기뻐 7개, 8개의 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요. 기뻐, 재미없어, 하나도 안 슬퍼, 무지 슬퍼,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감정의 눈금에 촘촘함을 만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어깨를 살짝 부딪혔는데 말도 안 되게 크게 화를 내고 약간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도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사람들은 마음의 눈금이 2개 혹은 3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라면 7개, 8개가 돼야 되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에게 그렇게 방정 맞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의 표출을 막아버리면 정서적으로 아이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주변 어린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게 꼭 어린이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어린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중한 대접을 받은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의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품위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품위라는 게 뭘까요?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즉,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이나 존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결국 타인을,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겉옷시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방을 받아서 정리하고 외투를 벗는 걸 돕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겉옷시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너는 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니? 라는 얘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른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를 씻기는 걸 같은 반 친구가 보거나 심지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나이를 속이면서 요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정중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손상시키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그 어린이가 커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인데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필요 없어 라는 거 있죠. 이게 모두 다 어린이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5~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아빠와 실랑이 끝에 색칠 공부로 추정되는 어떤 책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계산하게 아빠 줘 하는데도 어린이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계시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어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어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책에 담으신 김소영 작가님도 정말 존경하지만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아이와 인격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 에피소드를 읽고 저도 꽤 고민이 되더군요.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탈 때 우리 아이의 좌석을 확보해야 될까 말까. 우리 사회가 그 어린이들을 위한 좌석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 하여금 자기의 아이를 안고 타면 2만 원인데 새 좌석을 하면 3만 원. 그러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안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꽤 커버린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안고 가는 경우를 꽤 봅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도 어린이들이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자기 밥을 좀 덜어내면서 이거 먹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편함을 느끼는지 아직은 아닌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린이에게 하는 어른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어린이가 해야 할 고민을 부모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어린이 때도 아닌 청소년이 돼서도 심지어 청년이 돼서까지도 끝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있죠.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죠. 우리는 어린이들을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허세를 볼 때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어머, 애가 별말을 다 해. 이렇게 어른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며 무안을 주죠. 어린이의 부풀리기에는 무시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매력이 있다. 어린이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린이의 허세는 진지하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멋있다. 어린이들의 허세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린이들도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이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거의 채워주지 못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나중에 커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무언가에 끊임없이 탐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욕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충족된 사람들이 있죠. 통제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가 허세를 부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마음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되고 섬세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허세가 잘 보이고 싶은 욕구인지 인정받고 싶은 소망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면 얼마만큼 충족시켜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민이 과연 단순한 몇 개의 규칙만으로 가능할까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린이와 대화할 때 그 인정을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양육이자 어린이들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른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들한테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무님이랑 얘기할 때는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저희 대학 총장님과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수위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할 때 원칙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왜 그 규칙대로만 얘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어른과의 대화에서 매일매일 고민하듯이 어린이들과의 대화에서도 매일매일 그 지점이 어디고 가장 적정한 그런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잖아요. 어린이가 가르쳐 주어서 길을 아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심하면서 우리가 갈 길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 즉 교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붐비는 길을 걸을 때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머뭇거릴 때 어린이에게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는 어른들을 종종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일이라 어린이가 시간을 지체하면서 일부러 꿈을 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나는 어린이에게 느긋한 어른이 되는 것이 넓게 보아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